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속절없이 무너지는 하루를 보고 있는 오늘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내내 저점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우지수도 6월 이후 저점을 깨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시장 또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지지 라인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중의 환율도 1,431원까지 고점 찍어내면서 이 장기 보유 종목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지지선 그리고 바닥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방향 저희 방송과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현재 상위 종목의 주요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 쪽으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등 이런 방산주 쪽에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완제기 수출로 인해서 향후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SM의 그 자회사인 라이크 기획이 SM에 풀어주신 계약 조기 종료 의사를 또 통보를 하면서 그동안에 제기됐었던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 노이즈에 대한 할인 요소가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최근에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좀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 매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강달러의 수혜 기대감도 역시나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오늘의 주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인 방산주와 그리고 SM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짚어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이 중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를 포착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를 비롯해서 완제기 해외 신규 수주가 증가하면서 향후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이제 수익성 개선 본격화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7월 27일에 폴란드 정부와 지금 FA50 그 경공격기 48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 달에 또 최근에 본계약이 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후부터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완제기 수출 납품이 시작되는 이제 내년부터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완제기 수출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이제 부품 수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서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완제기 수주권이 이제 반영이 될수록 지속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안정적인 또 이제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방산업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경기 방어적인 투자 매력도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중장기 수주와 또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영훈 과장의 포착 특징주는 한국항공우주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대다수의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니켈 관련주들 좀 빠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로서 이 니켈 비축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니켈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 실정상 이 현 상황 어느 정도로 우려되는 상황인지 먼저 살펴봐 주시죠. 네, 이 니켈이란 광물이 물론 이전에도 중요한 광물이었지만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지는 못했죠. 그냥 니켈과 코발트 이런 세트로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희소성 있는 그런 광물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만 우리한테 중요한 정도. 그리고 좀 다가왔었는데 이 배터리에 대한 이 생산 그리고 판매, 이 제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니켈이라는 이 광물에 대한 이런 이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켈의 수입 의존도 사실은 니켈 우리나라는 배터리 강국이죠. 중국의 CATL을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2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온 이 3사 셀 모듈 업체의 점유율로 따졌을 때 이 3사를 합치면 거의 세계 최정상급의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 생산, 그러니까 완성된 배터리를 만드는 생산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대국이면 분명한데 이 니켈에 있어서는 사실 생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맞죠. 중국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입니다. 중국이 한마디로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 나 수출 안 해 라고 해버리면 니켈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계속적으로 좀 공급망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갈등에 따라서 공급망 이슈가 자꾸만 나오고 있죠. 2022년에는 공급망이란 단어가 연초에까지는 자주 등장하다가 이제 금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이런 얘기 때문에 좀 묻혀서 그렇지 작년 생각을 해보면 이 공급망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 경제 이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고 작년에 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차량에 대한 생산 속도도 굉장히 늦어졌고요. 차량 대기가 1년 기다리는 이런 차종들도 상당히 좀 많았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생산에 있어서도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속도가 생산 속도보다 월등히 앞서면서 수주 잔고만 많이 늘어나는 수주 잔고는 많은데 회사는 적자가 나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기현상까지도 발생하는 게 이 공급망 이슈였는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가 될 경우 서로 공급망에 대한 이 문제라들을 제기할 수가 있죠. 중국은 수출 묶어주고 미국은 수입 묶고 서로 무역 분쟁을 하게 되면 그 외의 나라들 사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니켈 수출을 막겠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미국보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한국이 더 이 타격을 많이 입게 되죠.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하시 중국 수입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요소수처럼 이런 이 급격한 이 힘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니켈의 이 물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정부의 목표는 60일치 정도를 보유하자입니다. 그러면 60일 동안 아예 아예 한 번도 수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60일 중에 뭐 얼마라도 수입이 된다라면 3개월 이상 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60일 정도를 마련하자라는 게 목표인데 아직 그 60일까지는 되진 않고요. 60일 한 40에서 50일 정도 버틸 가량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니켈 비축량이 감소됨에 따라 작년에 있었던 요소수 사태 다시금 벌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먼저 미리 알아봐 주셨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이 수출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될 시 우리나라에 대한 타격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니켈 비축량 감소 소식 속에서 오늘 종목들, 관련 종목들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STX와 한금 ST, 티플렉스와 EM플러스 등이 오늘 약세장 에도 불구하고 상승폭 크게 키워나간 바가 있는데요. 현재 이 종목들 지금 신규 접근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이 니켈 관련주들 상승폭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상한가 종목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장 굉장히 거의 폭락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거래량 많이 늘었고 거래량 큰 폭으로 늘었고 양봉 내고 이런 부분들 좋은 흐름은 맞습니다만 오늘 사실은 이 이슈는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분가치 부각이나 아니면 관련된 이 기업이 자회사,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호재긴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 가고 이렇게 급등할 만큼 이렇게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에는 이런 테마주가 사실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살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테마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쏠리는데 이게 또 금방 끝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에 얼마나 기여가 되고 그리고 언제쯤 기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쯤 실적에 기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니켈 관련주들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주요 흐름과 신규 접근에 대한 이야기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위주가 아닌 단기적인 흐름인 만큼 실적에 대한 이 기반도 탄탄하게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특히 STX는 주요 계열사죠.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용 밸브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 바로 직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STS는 또 세계 3대 니켈 광산 중 하나로 또 지분을 보유하기도 했었는데요. 향후 이 기업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니켈 대란 속에서 주도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사실 니켈 관련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관심이 가는 건 맞습니다. 이 STX에서는 호재가 두 개가 겹쳤죠. 이 종속회사에서 이 좋은 특허 이게 좋은 이 밸브 개발 소식이 전해졌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3대 니켈 광산 중에 하나인 이곳에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좀 겹쳤는데요. 그 전에 사실 왜 그럼 가장 강하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본업단 자체가 좀 좋습니다. 본업인 무역. STX 이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STX는 조선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STX라는 예전에 지주사 역할을 했었던 이 STX는 해운 물류 회사죠. 사실은 이 에너지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수출입 그리고 기계, 엔진, 해운, 물류 이 4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 전문 무역 상사에 가까운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본업인 무역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수출입업 그리고 에너지 부문의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면서 2022년 1분기부터 실적 굉장히 좀 좋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안 그래도 좋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테마들도 같이 좀 묶이면서 호재가 겹치면서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니켈 관련 종목들은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있죠. 니켈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니켈의 수급이 어려워진다라면 저희 요소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니켈 가격 안 그래도 좋은 가격 수준인데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니켈 광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그 광산에서의 판매되는 니켈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럼 광산에서 이익단이 좋아지고 그럼 그 이익에 있어서의 지분가치 올라가고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겹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실적에 있어서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STX 같은 경우는 본업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꾸 실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로 많이 바뀌어 있죠. 이 상황에서 그나마 오르는 종목들, 그리고 반등할 때 좀 더 세게 오르고 좀 덜 하락하고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좀 덜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도 이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인데 그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좀 더 증가한 시기가 최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좋지 않은 이런 시기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실적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 기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STX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테마주 성격으로 이 니켈에 대한 테마주에 대한 주목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단기적인 니켈 관련의 테마주가 조금 조정받는다라면 조정받는 이후에 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X가 니켈의 주도주로 좀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실적이 좀 기반이 돼야겠지만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 괜찮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니켈 속에서 이 제2의 요소수 악몽이 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니켈 부족 사태 속에서 공급망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 전기차 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나비 효과는 어떨지 다각도로 대응 전략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원자재에 대한 제가 공급망 얘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공급망이 문제가 될 경우 배터리를 만들어내는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니켈은 필수 원료이거든요. 굉장히 대규모의 금속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없어서는 안 될 그 금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분명히 필수적인 상황은 맞는데 국내 업체들 안 그래도 작년에 이 원자재 대란으로 인해서 생산에 대한 속도가 크게 차질을 받았습니다. 생산 속도가 수주 잔고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주가의 조정도 작년에 좀 같이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차량의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자재 대란 속에서 공급망 이슈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해결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뭐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이 니켈에 있어서의 차질, 공급망에 대한 이슈, 차질이 길어진다라면 좀 단기적으로 그칠 경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길어지고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길어진다라면 분명히 이 생산 속도 그리고 수주, 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이 전기차 업체 전반에 뭐 당연히 실적적인 면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최근에 그나마 좀 좋은 섹터가 전기차죠. 대부분의 섹터가 좀 조정 많이 받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업의 컨센서스, 하반기 컨센서스도 줄어들지 않고 유지하거나 좀 늘어나고 그리고 주가도 그만큼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주가에 대한 모습들, 하반기 컨센서스에 대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 전망들이 좀 깨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에 대한 이슈가 재부각될 경우에는 전기차 업체들, 특히 이 셀 업체들, 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셀 업체들에도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길어질 때에는
이 타격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니켈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넘어갈 시 미중 갈등이 부각될 시 이 원자재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전기차 관련 업체들, 특히나 또 셀업체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좀 검은 월요일 보내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 후 계속해서 저점을 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히나 또 2차 전지 관련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니켈 관련주의 강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니켈 관련주 오늘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켈 관련주의 이런 사태로 인한 실적에 대한 유효성 그리고 지속성 여부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크게 이슈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적에 있어서는 뭐 3년 뒤에, 5년 뒤에 유효성이라든지 아니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호재가 미쳐진다 이러면 사실 영향이 없죠. 근데 뭐 한 달 뒤에, 3달 뒤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굉장히 큰 폭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라면은 뭐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유효성 확인이 첫 번째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의 반등이 사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루나 이틀 정도 이후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차익 실현 매물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적을 확인을 해야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를 좀 봤을 때 제가 그나마 분위기가 좋은 게 2차 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이렇게 많이 빠지면 지금 코스피 3% 하락했고요. 코스닥 4.86%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2,300을 훌쩍 깨서 이제 2,20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지금 2020년 이후에 700선을 처음으로 깼거든요. 굉장히 시장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면 대형주들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다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2차 전지 최근의 분위기가 시장이 오늘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전체적으로도 조정 분위기였죠. 이런 조정 분위기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분위기가 괜찮았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만 마무리되면 2차 전지 관련주는 다시 한번 재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자 니켈 관련주들 강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까지 투자 전략 세워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의 증시 현안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의 비법을 엿보는 시간이죠. 오늘 국내 증시 대부의 연불리 촉이 발동되는 시간입니다. 연불리의 촉 시간인데요. 영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모셔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하락하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세계 증시 이후로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자 코스피 3% 깨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또한 4%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9월의 세계 증시의 낙폭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전저점을 그래도 좀 깨지는 않을 걸로는 봤는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갑작스럽게 좀 달러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우리나라 오늘 원화가 지금 1,430원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사실 갑자기 지난 금요일 날 영국이 그 감세한, 그러니까 이 정책을 좀 바꿔버렸죠. 갑자기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양책 쪽으로 이게 돌아서다 보니까 이 부양을 쓰면 그 나라 통화자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화가 꺾이면서 달러가 또 초강세로 가고, 이 부분은 사실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달러가 강해지면서 나스닥이 또 급락을 했고 이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까지도 여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외국인 기관 이렇게 수급 보시면 그렇게 많이 파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평소에 비해서 거래도 줄고 해서 투매가 나오는 건 아닌데 한마디로 그 매수세가 없다고 좀 해야 될까요? 그냥 매수를 그러니까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밑에 이제 받아주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좀 힘없이 좀 밀리는 그런 좀 모습이 계속해서 오늘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그 주도 업종까지도 흔히 뭐 태조 이방원으로 많이 불리는 그런 섹터도 지금 오늘은 뭐 무참히 좀 무너져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주도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중국 홍콩 증시는 좀 좋은 게 홍콩이 좀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평소 같으면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호재로 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호재가 지금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시장은 환율, 이 킹달러에 대한 좀 부담감이 계속 이어지고 그에 따른 또 경기 침체, 기업이익 둔화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뭐 해외 증시도 안 좋지만 한국 증시도 일단 타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오늘자 환율이 1,431원까지 고점을 좀 찍어내면서 강달러화에 대한 기조 속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세가 없음으로써 물량이 없는 상황인데요. 또한 홍콩의 증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좀 방역 구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 점 또한 우리나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계속해서 약세장 지속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주도 잘 가지 못하는 흐름이고요. 네. 뭐 전반적인 대형주들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어제 한 며칠 정도는 더 뭐 변동성은 확대될 것 같고요.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내일인데 이게 코스닥이 지금 700을 깨버려가지고 이제 반대 매매가 오전에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데 기업에 문제가 없어도 그냥 아침에 폭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유하신 분들은 그 점에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물론 이제 그런 반대 매매나 이런 거는 기업의 가치랑은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신용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한번 충격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 대표적인 뭐 대형주들이 다 이제 추락하면서 신저가를 계속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PBR로 계산을 많이 하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0.88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0.9에서 1.2배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레벨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본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괴롭죠. 뭐 힘들고 하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이 뭐 지금 뭐 망가지거나 뭐 갑자기 이익이 완전히 훼손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이제 두려우니까요.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달러가 언제까지 강할지 그래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지금 PBR 0.9배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0.9배 이하에서는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사실 뭐 실패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결국 회복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런 한국의 대표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뭐 변동성은 어쩔 수 없지만 좀 이번 주 좀 힘들겠지만 잘 좀 보유하면서 다음을 좀 기회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하락폭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하락폭에 대한 전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이 대형주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도 좀 무참히 신저가를 좀 기록하는 상황인데요. 요즘 정말 이 52주 신저가라는 이야기 참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지금 극심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한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됐었습니다. 시총 상위 주요 종목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많은 분들이 2천 깰까 봐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뭔가 시스템적인 위기가 생기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 미리 알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뭐 환율이 좀 문제고 또 앞으로 뭐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고 이번 9월이나 10월 초에 정점을 또 찍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도 분명히 고점 찍고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속도가 좀 그러니까 물가 하락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은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충격이 나왔고 또 미국의 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다 보니까 이제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내 대표 시총 상위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거는 사실입니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여전히 싸기 때문에 결국 지금 구간에서는 시간과 함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10월 13일이죠. 그때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 막 물가 이슈 때문에 변동성은 좀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좀 감안하시되 지금 구간에서 너무 도망가지 마시고 조금 이겨내보자. 그래서 지금은 좀 투매보다는 보유하시자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또한 또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도세가 극심했던 상황 속에서 지금 당분간은 좀 매도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 보수적인 관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국내 이 증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조금 더 관망적인 자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 증시 중소형주에 비해서 좀 대형주의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현 시장 상황 속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투자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시장이 종목장이면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다 빠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중소형주가 더 리스크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매매가 만약에 나오면 중소형주 그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소형주가 더 리스키한데 근데 사실은 뭐 대형주냐 중소형주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증시가 올라가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개를 나누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을 좀 더 보시고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리면 국채금리예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꺾여야 돼요. 일단 그게 좀 하락을 해주고 그러면 달러가 꺾이고요. 코스피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이즈 분류보다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언제 꺾이는지 그게 좀 저는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꺾이는 시점이지 중소형주, 대형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또 소형주가 이 반대 매매 리스크가 또 잔존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10월의 증시 대응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가 선정한 월간 키워드 어떤 것이 있을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10월에 주식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1,400원대를 기록했죠. 고물가와 고환율에 따른 증시 여파와 길어지는 반도체 겨울에 반도체 주가의 반등 가능성,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두 번째 AI 데이 키워드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사님이 선정한 키워드들 확인하고 왔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전방위적인 약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코스닥 5%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기 위해서 좀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사님과 함께 키워드 투자 전략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1,430원 넘어섰고요. 이 킹달러, 슈퍼달러라는 말 이어지면서 이 기조가 고착될 가능성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추세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이 뭐 너무나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1,300원도 너무 높은 거 아닐까 이랬는데 이게 뭐 1,300원은 이제는 낮아 보이고 네. 1,400 지금 거의 50원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너무나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뭐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사실 물가에 의한 미국의 긴축.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유럽은 너무나 약하고 거기다가 영국은 또 아예 부양책까지 제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국과 지금 일본이 똑같죠. 영국과 일본이 부양 쪽으로 가니까 그쪽 통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더 강해지죠. 근데 이 유로와 엔화 또 파운드와 세 개 합치면 전 세계 그 통화 중에서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되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통화가 이렇게 너무 약하니까 달러는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방향이 좀 바뀌려면 유럽이 좀 살아나야 되고요. 거기다가 물가 꺾이면서 미국의 긴축 이슈가 좀 완화돼야 되는데 이게 당장 되는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환율이 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 또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가 통화 스와프 좀 기대를 했잖아요. 한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나온 기사도 보니까 그 한국은행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뭐 이런 위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화 스와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실망 매물이 더 나왔겠죠. 그래서 환율이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당분간 변동성 확대는 좀 환율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환율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상황인데요. 지금 엔화와 그리고 또 영국의 이 유로가 같이 가는 상황이고 유로의 약세 속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분간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300원만 넘어가더라도 좀 무섭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상황인데 이제는 뭐 1,450원 우습고 1,500원까지 또 바라보고 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지지선이 뚫리면서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상황은 이제 금융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금융위기가 가려면 이제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기업들이 도산을 한다거나 가계부채가 터져서 뭐 대출을 상환 못 한다거나 이런 뭐 리스크들이 아니면 어떤 뭐 국가들이 뭐 연쇄적으로 부도 충격을 받던가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징후는 없고요. 2008년도에는 분명히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때 이제 미국의 부채 위기였고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은 부채보다는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개인들의 현금 유동성도 충분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뭐 부채 위기로까지 갈 가능성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부채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좀 약간 가계부채 좀 문제가 있는데 아직은 뭐 충분히 지금 뭐 금리가 근데 너무 높아지면 또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위기까지 우리가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중국도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 부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지금 부채 위기가 당장 터질성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지금 뭐 금리도 그렇게 뭐 옛날처럼 이렇게 높아지거나 그런 징후는 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나 달러가 강한 거 이게 좀 문제인데 금융위기에 뭐 그 아직은 징후까지는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장기간 가속화되면은 또 어디서 한 고리가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금융위기로 점쳐봐도 될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는 부채 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현재 미국의 자산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강달러는 이 고물가가 가장 큰 원인인데 이 하락폭이 좀 크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현금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금융위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약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미국의 CPI의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정점을 찍은 뒤에 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8%대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에 발표될 미국의 CPI 전망치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일지 물가 안정화를 좀 보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날짜가 10월 13일 날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제가 찾아보니까 예상치는 한 8.1% 정도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지난번에 8.3이 나오면서 예상을 상회하다 보니까 시장이 놀라버렸죠. 근데 이번에 이제 예상치는 8.1까지 좀 내려와 있고 8.1 이하로 나오면 다행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바짝 얼어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또 높게 나오면 또 약간의 충격은 받겠지만 8 이하로 나와준다면 좋고 뭐 물론 이제 앞자가 7자로 바뀌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증시가 한번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로 피크아웃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10월 13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모르니까요. 아직까지는 그 발표 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분명히 이번에 그 국제유가가 지금 70달러대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인플레의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인데 이건 꺾이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안심 요인인데 문제가 미국의 주거비거든요. 주거비는 쉽게 지금 꺾이질 않아요. 이걸 뭐 끈적거린다는 표현을 써서 스티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한번 올라가면요 쉽게 꺾이질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주택 가격에 후행을 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지금 최근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거비도 사실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률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이게 얼마만큼 둔화되는지 그 두 가지까지 좀 합쳐서 10월 13일 날 확인해서 우리가 시장이 좀 원하는 어떤 답이 나오면 그때는 또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13일에 발표될 9월의 CPI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예상치는 8.1인데 그 이하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호재인 경우고 또 7%대로 나오면 굉장히 피크아웃까지 점쳐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좋은 소식은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진다는 것, 에너지 섹터가 좀 안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주거비도 상승 둔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점점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연준은 또 성명을 통해서 지출과 생산에 대한 지표가 완만한 성장을 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국내외 물가가 현재 수준보다 좀 안정될 경우에 증시의 회복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거의 가장 큰 원인은 그냥 물가예요, 사실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게 좋으니까 물가 때문에 모든 게 다 꼬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뭐가 꼬였죠? 그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각종 비용이 다 올라가고 이 금리 올린다는 건 경기가 또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이익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니까. 근데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가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완만해지면 너무 급하게 금리 올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올해하고 내년까지 금리가 4.5까지 올라갈 걸 지금 예상은 하지만 이 점도표도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올해 연초만 해도 점도표 찍은 게 0.5에서 1% 사이였거든요. 올해 초에. 근데 지금 이게 4% 넘어갈 걸 누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점도표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결정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나오는 이제 CPI, 미국의 물가 지표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만 점점 안정화되면 시장은 뭐 정상적으로 저는 충분히 지금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추정을 하기로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물가가 월간 단위로요 한 0.2%씩 올랐대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보면 내년 한 5월이죠. 내년 5월에 예상을 해보니까 3%대로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만약에 4, 5월에는 미국의 금리가 4% 이상으로 가 있겠죠. 지금 속도면. 그럼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물가가 낮아지게 돼요. 그때 되면 4, 5월이나 5월 되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먼저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그럼 그때쯤 되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강하게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예, 나중에 금리 인하를 고심하겠죠. 그래서 시간은 좀 시간의 문제다. 결국 해소되는 건 다만 이 시간이 좀 너무 길게 걸리다 보니까 시장이 그 과정에서 좀 충격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좀 점도표가 상향치로 나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시장이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점보다는 오히려 좀 소비자 물가 지표나 이 결과가 중요한 부분이다. 지표에 대한 이 물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증시 반등에 대한 요소 좀 속도가 느린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기간을 길게 잡아가면서 올라가는 흐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계적으로 반도체 겨울론 심화되고 있다는 것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주요 기업들은 이례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투자 소식 속에서도 주가의 반등은 좀 좀처럼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고요. 이 반도체 기업의 주가 하락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것도 그냥 똑같아요. 물가예요, 물가. 예, 물가가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물가 오르니까 금리 때문에 경기를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물가 올라서 어쨌든 비싸지니까 돈을 쓰기가 어렵고 또 금리 오르니까 비용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그 대출이자 내다가 지금 금리가 2배 올랐거든요. 그럼 2배 오르면 200만 원 내야 돼요. 그럼 100만 원에 내가 사실 소득이 없어져 버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비싼 IT 기기를 안 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아니면 나중에 사든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반도체 수요가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고는 쌓이고 이 사이클 때문에 좀 반도체가 안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이 사이클이 좀 계속 진행이 급하게 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에 좀 봉착돼 있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게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지금 역성장하는 게 봉쇄력 내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고물가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좀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하락세의 원인에 대해서 꼽아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물가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물가 또한 또 고금리로 이어지면서 IT 수요가 둔화되는 양상이라고 덧붙여 주셨는데요. 네,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심화되면서 하반기까지 수요 부진 우려 목소리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내년까지 반도체 혹한기를 보낼 것이다라는 전망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가 반전 신호 현재 좀 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반등이 좀 될까요? 이게 사실 아직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대할 거는 그 9월 30일 날 마이크론이 그 우리나라 시간 새벽입니다. 그때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실적보다 중요한 게요. 앞으로 공급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급을 줄인다는 사인을 주면요. 일단은 조금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꺾였거든요. 근데 공급, 이 반도체라는 건 365일 계속 생산해야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공급을 조금이라도 그 속도 조절을 해주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뭐 안 좋은 건 아니까. 그러면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재고 증가율도 둔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삼성과 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도 같이 맞장구를 좀 쳐주면 내년에 대한 이제 공급에 대한 좀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한 건 반도체 기업들 싸긴 싸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크할 거는 반도체 재고가 언제쯤 감소할 거냐. 그러니까 재고 증가율이 둔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공급 감소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9월 30일 날 마이크론 실적부터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의 지금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등의 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예견을 해보자면 9월 30일에 있을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의 요소이겠고요. 다음 달에 있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또한 함께 더불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테슬라의 AI입니다. 이 AI 데이로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테슬라 자동차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꿀 것이라고 호언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슬라 이번 로봇 시제품 발표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로봇 테마가 다시금 좀 훈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제 로봇주가 좀 셌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셌는데 일단 이제 발표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기대하는 게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인간이 거기 그 들어가 있었죠. 사실은 실제 로봇은 아니고 작년에 공개된 건. 근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다라고 공개는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실제 나오는 거거든요. 1년 지나서.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이 휴먼 로봇이 이제 자율주행처럼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로봇주들한테는 또 한 번에 모멘텀은 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좀 안 좋잖아요. 안 좋다 보니까 이 로봇주들은 사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 재료가 노출돼 가지고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 이 테슬라 AI 데이가 굉장히 로봇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형 로봇이 공개가 되고 로봇 시장이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가 있는데 다만 그 관점에서 지금 주가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니까 변동성이 좀 주의는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첫 인간형 로봇을 공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좀 재료 노출이 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느 정도 로봇 관련주들 주가가 좀 올라온 상황인데 변동성에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이 로봇 시대에 좀 개화에 직면한 것인지 우선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섹터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로봇 쪽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협동 로봇.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에 무인 카페 같은 것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그 파리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커피도 따라주고 하잖아요. 그게 협동 로봇이는 사실 인간하고 이제 같이 같은 공간에서 협동을 해주는 그 로봇이 있고 요즘에 또 서비스 로봇도 간간히 보이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실제 서빙 로봇이 이게 서빙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로봇들이 실제로 좀 활성화되고 있고 또 테슬라가 이번에 만든 로봇은 뭐냐면 자동차 공장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인간이 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좀 힘든 일들을 로봇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과 관련된 뭐 분야들은 다양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은 열리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건 사실 로봇 부품 쪽이니까 로봇과 관련된 그 감속기라든가 이런 부품주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염승환의 촉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사님과 함께 급변하는 증시의 지표를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